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뭐라 할 거냐면 계약서 쓰는 걸 좀 해볼게요. 계약서 작성. 여러분 교재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한참 넘어갑니다. 서식 지나서 저 뒤로 가면 16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약서, 매매 계약서 써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매매나 전세 계약서. 자, 요 계약서는 누가 써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계약서는 누가 써주라? 누구의 의무사항인가 보면 부동산 사장님 누가 써줘야 돼요? 개공. 의무가 있다고요. 법인일 때는 누가 써줘야 되겠고? 법인 대표자. 법인일 때는 누가 써주고? 계약서를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써주고? 책임자. 이렇게. 그러면 서공은 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는데 써줄 수는 있다. 똑같아 원리가. 그러면 중개보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중개보조는 써줄 의무도 없고 써줄 수도 없고 써줘서도 안 되고. 아까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이나 계약서 작성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 묻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법인의 임원이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임원 중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도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임원 중에는. 그럼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법률적으로는 소공에 들어가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법률적으로는 뭐예요? 보조원이지. 높은 임원일지라도 보조원이야. 법적으로는. 그 어떤 차이가 있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소공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어서 계약서 쓸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법률적으로는 보조원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일을 못해서 계약서를 써줄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임원이 계약서를 써줄 수는 있다. 근데 모든 임원이 써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눠지죠. 오케이. 그래서 임원 조금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중개도 안 했는데 계약서를 써줘도 괜찮습니까? 부동산님이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써달라고 그러니까 써주는 거야. 써줄 수 있냐고. 어떨 것 같아? 우리가 계약서를 사무실에 쓸 때 두 종류 계약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중개업소에 명판이 들어가, 도장이 들어가는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 안 들어가는 그냥 대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계약할 때야. 전세기한 2년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2년 연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희가 계약서 써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도록 유도해요. 근데 끈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계약서 써줘. 그 대서료가 한 10만 원 받는다. 보통. 거기는 중개업소 도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 뭐예요? 책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개해서 확인설명서 적어주고 계약서 적어주고 이랬을 때는 우리 중개 사무실에 도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도장값이 있어서 부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10만 원이 아니고.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소개한 것도 아닌데 자기 도장을 쾅 찍어서 전세계약서를 써줘버린 거야. 근데 그 써간 사람들은 전세를 갖다가 얻고 전세도 얻고 이런 주인들이 아니고 세입자가 아니고 사기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속아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전세계약서를 떡 써준 거야. 그리고 자기 도장을 안 찍었으면 모르는데 쾅 찍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대부업체로 대출 서류로 들어가서
대출을 받은 그 사기꾼들이 그 돈을 갖다 가지고 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대출해줬던 대법체에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서류상으로 보니까 너가 지금 이거 중개해줬다고 지금 너 도장이 들어갔으니까 너 그 서류 믿고 내가 대출해줬다 돈 떼었다. 너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책임질 문제입니까? 책임 안 져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거? 져야지. 왜? 도장이 들어갔잖아. 책임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도장 안 찍고 그냥 단순 대피를 했어. 그래서 한 1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책임지라고 하기 힘들지. 응? 그래서 보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만,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만,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을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확인도 안 한 채 함부로 계약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기 도장이 들어가면 책임진다고 생각해서 잘 확인하고 잘 조사해서 써줘라 이 말이지.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도장 쾅 찍었으면 제대로 확인도 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그래서 2번 정도 나왔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건 한 번 나왔고 2번 나왔고 이렇게. 위에 건 그냥 상식이에요. 시험에도 잘 언급이 안 돼.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매매나 전세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 계약서를 쓰는 게 이게 증거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실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민법에서는 굳이 계약서를 안 써도 말로만 합의가 되면 계약은 된다고 보잖아요. 그럼 민법에서나 그런 거예요. 우리 중개 사법으로 오게 되면 말로만 하면 계약이 되는 거니까 손님, 매도인, 매수인 와가지고 둘이 말합니까? 말로 끝냅니까? 말로 했다가 나중에 다 뒤집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증거는 남기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다 쓰고 그걸 써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계약서 작성도 서비스 일종이에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예요? 잔금 치르도록 하고 등기 나도록 도와주고 등기 서류 확인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뒤쪽은 애프터 서비스예요. 일종의. 이런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돈이 뭐예요? 중개보수지. 응? 그런 거지. 자, 그러면 계약서는 반드시 뭐로 써야 돼? 우리 중개사법상으로는 서면. 종이로 된 것이든 아니면 아까 전자계약에서 전자문서로 된 것이든 하여간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법에 보면 이 거래계약서, 매매나 전세 같은 거 얘기합니다. 거기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만들어 갖고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에서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그 유명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양식을 만들어 갖고 한번 써보면 어떻게 했냐라고 권장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표준이 되는 양식은 어때요? 표준이 되는 양식은 만들어 놨을까 진짜로 국장이? 법에는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써보라고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는데 이런 법적 양식을 진짜 만들어 놨을 거냐 이 말이지. 만들어 놨다? 안 만들어 놨다?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냥 만들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국장이 권장해 놓은 서식이 없어. 그러면 서면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권장해 놓은 양식이 없어. 권장해 놨다고 해도 이게 권장사항에 불과하잖아. 강요가 아니고. 근데 그것이 실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무거나 써라. 아무거나. 아무 서식이나 갖다 써도 괜찮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아무거나 갖다 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그 우리 스파이더를 이용하는데 그 스파이더 망 사이트에 가면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걸 입력해서 그걸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이더 여기는 10 아니면 한방 이렇게 해서 쓰는 양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긴 해도 이거 다 다르죠. 근데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그럼 그걸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162페이지 가보시고요. 네모 2번 서식 및 필요적 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로 1번에 서식 거래계약서 서식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중개사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거래사가 작성하는 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다. 밑줄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때는. 그런데 셋째 줄 현재는 권장하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서식이나 써도 뭐예요? 괜찮다는 거죠. 응?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세 줄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약서는 아무 서식이나 써도 된다. 요거 봤습니다. 지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어. 이제 단단히 지켜야 될 거. 그게 뭐냐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계약서에 분쟁거리 될 만한 것은 필수적으로 꼭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9가지가 있어요. 이게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162페이지 밑에 박스예요. 가로 2번을 큰 별표 치시고 시험에는 매년 나와요. 계약서에 꼭 적을 거. 첫 번째,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성명, 인적사항 보통 뭘 얘기해요? 등기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또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지. 그게 인적사항이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는 주로 뭐냐면 주소예요, 주소. 그게 목적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집원 주소, 몇 번지, 그 다음에 호수까지. 이게 물건의 표시. 더 들어가서 뭐까지 적냐면 뭐 거기 면적도 적고 지목도 적고 막 그래요. 왜? 거래 목적물이 뭔지 특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때 이런 게 배우시잖아요. 당사자, 목적 배우시나 목적물 배우시나 모르겠네. 목적물, 목적, 그 다음에 뭐요? 의사표시 이렇게 배우잖아요. 민법 시간에 3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 또는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여기서 당사자가 바로 동그라미 1번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건의 표시가 이거요. 목적 또는 목적물 이렇게 표시라고 2번. 주소 막 집원 적고 그 다음에 면적 적고 지목 적고 구조 절근 콘크리트 구조. 사람으로 보면 생김새란 말이야. 키 얼마에 어떻게 생겼고 호리호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표시 물건의 표시란 말이야. 어떤 걸 거래했는지 특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이시예요. 물건의 인도이시가 뭘까요? 물건이 여기서 뭐예요? 부동산이야. 물건이 부동산이 여기서. 그 다음에 인도가 뭐예요? 인도. 넘겨주는 게 인도예요. 동사는 요거 인도고 부동산은 뭐가 인도예요? 방 빼는 거, 요거 비워주는 거. 이게 인도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의 인도 일시 그러면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일시 그러면 부동산의 방 빼는 날짜하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삿날이에요, 이삿날. 순 우리말로 이삿날이지. 요게. 계약서에 이삿날이 얼마인지 나와야지. 자, 네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은 계약서 적을 때 뭘 적느냐? 응? 권리 이전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출을.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상환하기로 한다. 우리 매수하는 사람이 빚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잔금 줄 테니까 또는 중도금 줄 테니까 그때 저 대출 2억 있는 거 꺼라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집을 매입할 때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그 소유권은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 빚이 없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게 대출 상환. 약정이 약정. 상환하기로 한 약정. 근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상환할 게 아니고 대출을 갖다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죠. 어차피 내가 지금 자금이 좀 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 2억 있으니까 그 대출 내가 승계받을게. 은행에서 오케이 하면 승계 조건으로 계약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지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지만 구체적으로 그 소유권 내용이 어떤 소유권이죠? 빚이 2억 껴있는 소유권이지. 그래서 이걸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고 그러죠. 방금 예를 든 것은 이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의 내용이 빚이 있는 소유권도 있고 빚이 없는 소유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죠. 내용. 빚이 내용이라고. 대출.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빚이 있을 때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잔금 요거 줄 텐데 빚이 써버리면 내가 보증금이 위험하니까 잔금 주는 걸로 보증금 주는 걸로 잔금 주는 걸로 어떻게 해요? 대출을 상환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쓰잖아. 그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5번은 거래 금액은 금액 쓰겠죠. 응? 이게 뭐 한 8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8억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언제 그것도 적죠. 계약서에 그거 적는 거 아니요? 8억짜리니까 계약금은 8천. 12월 22일 뭐 이렇게 적고. 계약금 얼마 이렇게 적고. 지급 일자도 적고. 그 다음에 6번이 뭐요? 계약서 쓴 날도 계약서에 적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약서 쓴 날. 언제 계약했다는 걸 갖다가 적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이렇게 돼 있어. 민법 시간에 조건 또는 기한 이런 거 배우시나요? 조건, 기한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뭐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별표 칠게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참 잘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는 언제 써주는데요? 아까 확인 설명서 써주게 돼 있죠. 언제 써주라고 돼 있어? 언제 확인 설명서를 써줍니까? 계약서 써줄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써주잖아. 옛날에는 계약서 써주면서 확인 설명서를 잘 안 써줬어. 왜냐면 확인 설명서가 증거 역할이 돼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안 한 거에 대해서 증거 남아버리니까 부동산인들이 싫어했다고. 그래서 계약서만 딱 써주고 확인 설명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써줘버려 그냥. 그런 게 옛날.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지. 그리고 그 확인 설명서는 언제 써주느냐. 그죠? 계약서 쓴 날 같이 써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예 계약서에다가 확인 설명서 준 날짜를 적으라고 막 하면 그 날짜는 어떤 날짜가 돼야 돼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제대로 한다면 어떤 날짜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일이 되지. 그래서 보통 계약서 양식에 제일 끄트머리 보면 요렇게 끄트머리에 한 줄 딱 적혀 있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을 쓰게 돼 있어. 근데 그 날짜는 뭐 어떤 날짜와 같은 날짜가 돼야 돼요? 계약일. 계약일이 12월 22일이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12월 뭐예요? 22일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9번. 그 밖에 약정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계약서 적어줄 때 기타 약정사항 이렇게 돼 있다고. 기타 약정사항인데 그 밖에 약정 내용인데 가장 막 요새 막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응? 세 놓을 때 반려견 사육 금지 이렇게. 응? 개 키우는 거 안 된다고. 반려견은 동물만, 개만 얘기하니까 반려동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려동물 사육 금지 이렇게. 전세로 올 때 이런 특약 되게 많이, 거의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키운다고 했다가 막 주인 몰래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 나갈 때쯤 되면 그냥 들키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나가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개 키우고 막 고양이 키워갖고 그것도 한두 마리야 막 아니야 막 여러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냥 오 집안에 그냥 고양이하고 그냥 가관이 냄새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서 그거 청소하도록 해야죠. 응? 그거 공기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돈 들어간다고. 그 돈 받고 이사 가게 해야지. 보증금 내줄 때 그거 확인해야지. 먼저 다 빼주면 절대 안 돼요. 다 확인하고 이상 없을 때 잔금 싸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타 약정사항이에요. 새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거 이제 경험 있고 그러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키우면 안 된다고. 혹시 뭐 강아지 키워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키우나 마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놓고 그냥 두장 꾹 찍었다가 2년 뒤에 이제 다시 새를 낳고 봤더니 이제 엉망진창이야. 그때 이제 처절하게 느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무슨 소리에 개 키우면 안 됩니다. 자, 가로 2번 큰 별표 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계약서에다가 이번에 나와 있는 계약서 보존기간 5년, 이게 5년 기간이에요. 5년. 그걸 갖다 계약서에 기재할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왼쪽 페이지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약서 보존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것 중에 5번도 없었잖아요. 5번? 5번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담보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약정이죠. 담보 책임이 뭔데요? 응? 담보 책임 대출 아닌데 아직 안 배우셨구나. 그러니까 사고 팔면서 집에 하자가 있을 때 나중에 매수인이 야 이거 왜 하자 있는 거 팔았어? 야 깎아줘. 계약 무효야. 없던 걸로 해 계약. 이런 거 안 하기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는 대표적인 거래가 토지입니다. 응? 토지와 관련해서 등기부상의 또는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계약을 할 때 이걸 일일이 다 측량해서 몇 조금 메타 딱 정해지고 나서 그걸 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럼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면적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부족하게 되면 샀던 사람이 야 부족해 이렇게 이 정도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데 실제 면적 90밖에 안 돼. 한 10 정도는 돌려줘 돈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둘이 못 돌려준다고 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재판 붙어가지고 한참 싸울 거예요. 둘이. 그럼 분쟁이 생기면 우리 부동산 사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치 아파 이게. 뭐가 제일 좋아? 나중에라도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줬던 돈 그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소리 없기. 이게 뭐예요?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땅 거래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 특히 매수인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알면서 인식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도장 찍어. 나중에 이제 등기 가져온 뒤에 이제 건물 지으려고 측량을 딱 했더니 진짜 한 10 정도가 모자라는 거야. 10평 정도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이제 그때서야 비싸게 줬다고 하면서 돈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매도인이나 부동산 사장님이 짠 뭘 보여줘? 단소리하기 없기. 그게 면제 특약이에요. 그런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거면 거기다 꼭 적어놔야 되겠죠. 안 적어놓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면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진짜 중요해. 이게 필요적 기상 요게 9가지인데 이거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나중에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노란 2번 있죠. 노란 2번. 칠판을 먼저 보셔야 돼. 계약서 적을 때 계약서 금액 같은 걸 거짓으로 적으시면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해.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아. 12억에 팔아놓고 매도인이 10억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갖다가 10억짜리를 써 12억에 팔았는데 그리고 2억은 현금을 받아. 매수인이 그러겠대. 그래서 10억짜리 계약서를 쓰고 2억은 몰래 이렇게 현금을 줘버려. 그러면 겉으로는 10억에 계약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양도세가 뭐예요? 전락될 수 있죠. 차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다운 계약서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매도인 이런 분들. 그럼 매수인이 거기에 응해줘. 그러면 이제 계약이 돼. 그러면 우리는 둘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도 저희는 저 다운 계약서 써드릴 수 없어요. 다운 계약서 쓰면 우리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 당하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써주실 거예요? 매도인도 10억에 쓰자고 그러고 매수인도 10억 쓰고 2억은 따로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고 법제를 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제재를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써주실 거예요? 솔직하게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써줄 거예요. 써주고 안 지킬 거예요. 아니 부동산에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원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할 수 없이 끌려가는 형태가 많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지. 근데 문제 생기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잘못되면 등록 취소해요. 자, 이중계약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주인이 월세가 한 150인데 100만 원으로 써달래. 응?
그러면 진짜 계약서는 우리가 150인데 세무서에 들어가는 계약서는 뭐예요? 100만 원으로 들어가. 그게 이중계약서예요. 점포 같은 경우는 점포 임대인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중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써주면 사장님은 등록 취소당할 수 있어요. 절대적은 아니지만 등록 취소당할 수 있고 영업정지 받을 수 있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소공이 만약에 다운계약서 써주면 잘못됐죠. 소공이 다운계약서 썼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격 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취소까지는 아닌데 소공은 자격정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143페이지 밑에 쭉 가시면 밑에 네모 5번이 있으셔요. 제일 밑에. 그 163페이지요. 163페이지에 네모 5번에 그 세 줄을 쫙쫙쫙쫙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네모 5번을 큰 별표 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빈 공간에다 이걸 써두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거짓 기재했다 그러면 뭐요? 이렇게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소공이 임의적이라는 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는 업무 정지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꼭 등록을 잘라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소공일 때는 자격 뭐라고 쓰셔야 돼? 정지 먹는다. 소공은 자격 정지라고 쓰셔야 돼. 너무너무 잘 나와 이것도. 근데 같이 쓰실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이런 거 썼다. 법 위반이죠. 이랬을 때는 자 우리 사장님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징역벌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징역벌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이런 거 응? 그렇다고 해서 징역 살거나 벌금 물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공은 정지 먹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여기까지. 이것도 써두셔요. X라고. 너무너무 중요해. 네모 보면 큰 별표 하셔야 돼. 매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명 및 날인 있죠. 자, 매매계약서 또는 흔히 우리는 전세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전세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누가 하셔야 돼? 사장이 해야지. 개공해야 되는 것은 개공이. 자,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하셔야 되고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다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고 책임자가 해야 되고 똑같잖아요 맨날. 응? 서명 플러스 날인 하셔야 된다고 두 개 다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런데 소공이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죠. 계약서를 소공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되고 소공이랑 개공이랑 이렇게 하죠. 아까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리죠. 그렇게 서명 및 날인에 나오는 게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나오니까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지. 똑같아 근데 원리가.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163페이지 네모 4번에 보면 네모 3번에 보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라고 나왔어요. 네모 3번에 자 첫 줄 기본적으로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되고 개공. 둘째 줄 해당 중개행이란 소공이 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구도 해야 되고 소공도 개공이랑 함께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가로 2번 법인의 동그라미.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되고 대표자. 대표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분사무소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되고 책임자가 하셔야 되고. 그거요. 별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썼으면 그 다음에는요. 계약서를 양쪽에 주죠. 누구한테 줘 계약서? 매도인한테도 주고 매수인한테도 줘요? 네.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는 보통 몇 통을 쓸까요? 부동산에서? 세 통. 보통 네 통을 쓰게 돼. 네 통. 왜 그래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낀 부동산이 보통 두 군데예요. 응? 공동중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B라는 중개업소에 이렇게 의뢰를 했단 말이야. B라는 중개업소 개공이 있을 때 이렇게 B라는 개공이 C 중개업소에다가 또 물건 얘기를 해갖고 야 이거 나왔는데 손님 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D를 붙였다 그러면 D하고 A가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수 있죠. 그때 매매계약서는 네 통을 쓰는데
요때 실무적으로요. 알아두세요.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여기 요 물건 내놓은 쪽 있죠. 여기를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물건지. 그리고 여기 손님 이렇게 D 손님을 붙인 쪽을 뭐라 그래요? 손님지 부동산이라 불러요. 물건지 뭐야? 여기는 손님지 이렇게 된다고. 물건지 손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계약서는 보통 물건지 부동산에서 써 여기서 계약서를 쓴다. 우리가 손님지다 그러면 손님 데리고 그냥 쫄래쫄래 가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는 계약서를 쓸 때 몇 통을 작성해 준다? 우리도 보존하고 여기도 갖고 있고 줘야 되니까 4통, 보통 4통이다. 그러면 계약서를 3통 쓴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요? 제가 바로 요 손님을 붙였을 때 다른 부동산 끼지 않았을 때 그러면 3통만 쓰면 되죠? 그러면 중개보수는 3통 썼을 때 보수를 많이 받는다? 4통 썼을 때 보수를 많이 받는다? 3통 썼을 때가 보수를 많이 받는다. 3통 썼을 때는 양타라고 그래. 양쪽이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4통을 쓰게 되면 자기 손님한테만 받잖아. 한쪽한테만 받으니까 복비가 버는 돈이 줄지. 응? 그래서 양터로 이렇게 계약서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건 한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게 돼 있는 거 2개가 있는데 계약서 써줄 때 뭘 같이 주죠? 같이 주는 거 뭐? 확인 설명서 같이 줘야지. 또 뭘 같이 주죠? 같이 주는 거 뭘 같이 준다?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은 보험에 드러나야 되거든. 그 보험에 드러났을 때 보험 증서 주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계약서 썼을 때 파일에 꺼서 제일 끄트머리에 껴서 주는 게 보통 요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 중에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도 있죠. 그걸 공제라고 그래요. 공제 증서를 요렇게 출력해서 줍니다. 또는 복사해서 줍니다. 그게 보증, 관계, 증서, 사본 이렇게 되는 거지. 2개를 같이 줘요. 하나는 뭐고요? 확인 설명서. 또 하나는 뭘 같이 줘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 그래서 옆에 보면 그냥 암기는 아니고 계확보다 이렇게 계확보다. 계가 뭐예요? 계약서. 확은 확인 설명서. 보는 보증, 관계, 증서, 사본. 계약서 줄 때 같이 주는 거 뭐예요? 계확보다. 그죠? 아무 별 뜻은 없어. 에?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개이득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개자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처음 몰랐어요. 이 개자를 왜 했어요? 응? 개자를 쓰면 개이득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솔직히.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여간. 뭐예요 개이득이? 에? 왜 개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 연상해서 계확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보존기간 몇 년일까요? 네, 5년입니다. 5년. 자, 거래계약서가 중요합니까? 확인설명서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계약서가 훨씬 중요하지. 계약서가 훨씬 중요하지. 그게 본체지. 확인설명서는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라고 하는 것 그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하고? 3년. 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하고? 5년이지. 이거 어디에 보존하는 거 어디에? 사무실. 반드시 원본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본도 오케이요. 전자문서 되고 아무거나 돼. 근데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예요? 전자계약을 했을 때. 그때는 보존 안 해도 된다 사무실에. 응? 똑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몇 번 들으면 그다음부터 이건 공부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점수 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이걸 틀려서 좀 못 맞추고 그러진 않아. 아까 그 암기할 것들이 관건이 돼요.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이런 거라든지. 응?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는 아까 저거 있었잖아요. 이거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이거 어떤 처벌 받죠? 다시 한번. 개공이 다운 계약서 쓰면 어떤 제재 받아요? 임의죠.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것 이제 기억해서 이걸로 점수 따는 거예요. 수공이 다운 계약서 쓰면 취소가 아니고 정지 먹는다. 그죠? 이걸 잘 알아두셔야 점수 따는 거라고. 이거 암기해야 점수 따는 거. 일반적으로 몇 번 들으면 아는 것들 틀리지 않은 분들 그런 것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교재에서
163페이지에서 네모 4번 가보시면 계약서에 교부 보존 의무라고 돼 있죠. 네모 4번 163페이지 네모 4번 그 세 줄이 있죠. 다른 것보다 보존기간 잘 나와요. 보존기간 몇 년간 보존하시고 5년. 그런데 셋째 줄에 보시면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기는 있지. 어떤 경우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는 그렇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교재에서 165페이지 가면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요. 지금 풀어보셔요. 예제 문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은 개업공인회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성됐을 때만. 맞는 얘기죠? 자, 개업공인회사는 계약서에다가 서명 플러스 날인 맞죠? 3번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는 계약서의 필수 기상에 들어가죠. 4번 계약서의 보존기간은 몇 년? 5년. 자,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외죠. 자, 5번 개업공인회사가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자, 예치 제도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치 제도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지금부터 보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내용은 많지는 않고 조그마니까. 그리고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뭐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자, 여기 보면 현실에서 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매수인이 저 집을 사고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넣고 뭐 이럴 거라. 잔금까지 받아 먹으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넘겨주고 이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딱 치면 등기까지 되면 소유권 취득해요. 아무리 잔금을 넣었다고 해도 등기 안 가져오면 아직 소유자 아니야. 자, 이거 일반적으로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중개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면 어떤 경우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가 4건이나 있고 세금 때문에 가압류 등기도 2건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계약금을 딱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갖고 계약금만 줬다가 이것 때문에 이행이 안 되면 제대로 이행 안 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내 줬던 계약금 못 돌려받은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게 없다가 잔금을 치를 때쯤 잔금 넣으려고 봤더니 등기부에 잔뜩 들어와 있네. 그럼 잔금 주기가 싫어. 걱정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불안한 점이 있을 때 불안하다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킬 때 그러면 이 계약금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중도금 잔금을 주지 말고 불안하시면 예치 명의자 중립적 기관에다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싹 넣어놨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까지 나면 그때 가져가게 하고 만에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예치 명의자가 갖고 관리하고 있으니 그 돈 찾아가라.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저 부동산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 있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선뜻 주기 조금 곤란하면 중립적 기관에 묻어놨다가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되면 그때 가져가게 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찾아가게 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제도예요. 그런 제도를 뭐라고 불러요?
예치제도.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 사람이 불안해할 때 그러면 잔금 들어와가 넣고서 등기 넘어갈 때까지 묻어놓읍시다라고 이 제도를 갖다가 소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치제도예요. 이 사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계약이 또 체결돼서 도장 찍고 뭐 진행이 되니까 여기도 좋아. 이게 바로 예치제도예요. 네, 그래서 거래 사고를 어떻게 해요? 사전에 계약금, 중도금 뜯기는 걸 예방하는 제도니까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2000년도.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좀 이따 이제 교재 볼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냐? 예치명의자예요. 예치명의자. 돈 관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돈을 관리를 잘 해준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시험에서 묻는 게 예치명의자로 예치명의자. 7명 딱 될 수 있어요. 7명이에요. 7명. 응?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165페이지. 네모 1번에 165페이지 네모 1번에 가로 1번. 그 세 줄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인사는 제가 읽을 때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거래 안전을 보장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증했을 때는 거래 안전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된다는 게 뭐예요? 계약 체결이 아니에요. 이행. 계약의 체결과 계약의 이행은 달라요. 계약 체결은요.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은 중도금, 잔금, 등기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행이에요. 계약 체결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약 체결 그러면 계약금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금. 그죠? 그런데 중도금, 잔금, 등기. 이게 이행이에요.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행이란 말은 약속을 지킨다 이 뜻이고 계약 체결은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계약 체결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형광펜. 어디가 형광펜이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둘째 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뭐요? 권고할 수 있다. 이것도 권고예요. 권고. 그렇게 불안하면 직접 주지 말고 여기다 묻어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오케이, 이 사람도 오케이 하면 이용할 수 있지. 권고니까. 근데 여기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노. 그러면 묻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노 한 사람이 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고 강제되는 것도 아니야. 둘 다 좋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닌 거예요. 여기도 좋다고 해야 돼. 근데 여기도 오케이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그죠? 왜 자기가 다 끝나고 나중에 돈 받아?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거 팔고 가만 앉아있는 경우는 드물어. 다른 것도 부동산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 딴 거 부동산 거래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오케이 하겠어. 이게 문제죠 이게. 이게 강요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좀 문제야.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하다 이 말이지. 응? 좀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면 네모 2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치명의자 나오죠? 예치명의자는 첫 줄에 개업 공인인사 형광펜. 가로 1번의 첫 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형광펜 첫 줄에. 두 사람이 형광펜. 그러면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1번부터 6번까지 6명이 있어. 6명. 그럼 하나씩 한번 밑줄 그어보면 1번은 은행, 2번은 채신관서. 끄트머리를 밑줄 그으시면 돼. 채신관서는 우체국이에요. 채신관서 우체국. 세 번째는 누구예요? 보험회사. 네 번째는 신탁업자예요. 신탁업자 밑줄.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끄트머리에 전문회사 밑줄. 전문회사. 여섯 번째가 중요하네.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밑줄. 공제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제사업자가 누구예요? 협회지, 협회. 협회가 공제사업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제일 위에 첫 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나왔고 대통령령에서 6명을 정해놨으니까 합치면 몇 명이다? 7명이다. 요 7명이 예치명의자가 되는데, 여기 네모 2번 예치명의자에 큰 별표 하시고, 올해도 시험에 나왔었어. 예치명의자 물어봤어. 한 문제로 나왔지. 주인공이요.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사실은 법에는 예치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자, 핵심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면서 누가 예치명의자로 역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고요. 사실은 7명 중에서 누구? 제일 처음에 나온 누구? 개공이야, 개공. 부동산 사장님이 그 돈을 갖다 관리해 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돈 관리해 주는 예치명의자가 됐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의무가 생겨. 의무가 좀 이따 밑줄을 그을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의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소유의 돈하고 띄어놔야 돼. 그러니까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자기 돈하고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그 돈을 관리해주는 양반이야. 자기 돈 아니야. 첫 번째는 자기 돈하고는 분리시켜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별도 계좌인데 그 계좌 명의는 자기야. 개공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자기가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여차하면 자기가 그 돈을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꺼냈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꺼냈으면 돼요, 안 돼요? 일체 안 돼, 일체. 돈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꺼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예치명의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라고요? 의무.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66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1번에 예치금에 대한 관리 의무의 보존 의무라고 된 거예요. 그 동그라미 1번 네 줄 있죠? 네 줄이 있는데 둘째 줄까지 밑줄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밑줄 그었죠? 둘째 줄까지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출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의무죠. 자, 밑줄 그었죠. 그런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위반하면. 안 지키면요. 위반하면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두 번씩이나 시험에 나온 겁니다. 업무 정지 사유예요. 그래서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167페이지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위반시 뭐라고 적으셔야 돼? 크게 업무정지라고. 분리시켜 놓지 않아도 업무정지요. 돈을 꺼냈어도 업무정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공이. 예치명의자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 합쳐가지고 돈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 거냐면 4억 7천을 갖고 있다고 쳐봐. 이걸 관리해주고 있어. 근데 이걸 자기가 꿀꺽 할 수 있잖아. 꿀꺽 해버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꿀꺽 해버리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돈 가지러 와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돈 가지러 와도 돈이 없지. 그러면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잖아. 그래서 예치명의자가 개공이 됐을 땐 돈을 잘 관리해 주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꿀꺽하면 안 되잖아. 꿀꺽 할까요, 안 할까요?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그 돈을 4억 7천을 갖고 있는데 자기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갖다 꿀꺽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모르지, 할지 안 할지는. 근데 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들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 챙길 걸 대비해 가지고 100% 어디 누구를 100% 믿겠어요, 그죠? 예? 100% 믿을 수 없다고. 여기 어제
그 저기 뭐냐 경매 수업 하는데도 보니까 그 수강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어떤 경매 선생님이 거기 수강생들한테 투자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챙겨갖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막 하면서.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 근데 수강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전에 했던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 근데 믿으시면 안 돼요. 돈 그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경매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종종 발생해요. 사라집니다. 경매 선생님들을 믿으면 안 돼. 자기가 배워서 자기 책임 안에 자기가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지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맡겨. 이게 쉬운 게 이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응? 여기도 지금 눈이 뒤집힐 수 있어. 4억 7천인데 이거 갖고 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생활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하냐? 보험에 들어놓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보험 들어야 돼? 이거 4억 7천 갖고 있는데 4억 7천만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치 금액이라고 그래. 예치 금액만큼을 보험에 드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돼? 개공이 들어야 된다고. 보험료 나가겠네? 보험료 나가겠어? 돈. 어쩔 수 없어. 그럼 나중에 그 보험료 나간 건 그 손님들한테 청구하면 돼요. 사고나 치지 않으면 돼. 오케이. 이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167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네 줄을 쫙쫙쫙쫙 1번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개업공인회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해당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을 어떻게 해요?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응? 근데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그죠? 동그라미 3번 손님들한테도 뭐예요? 보여줘야 돼. 나 이거 보험에 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개업공인회사는 당사자에게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갖다가 교부하거나 직접 못 줄 때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공해야 된다고. 전자문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공해야 된다고요.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보다는 동그라미 1번이 훨씬 중요해. 동그라미 1번 큰 별표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지금 위에 거.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봅니다. 다 했어요, 이제. 이 제도가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쓰여요. 왜 안 쓰일까? 얘기를 해봤을 때. 여기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노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노하지 않고 yes,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장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여기다 지금 묻어놓은 상태잖아요. 그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해요.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그 돈 가지고 딴 데 부동산 거래할 때 그 돈을 써먹을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오케이지, 나쁠 건 없지.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제도가 이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리 돈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잔금 등기 소리 안 넘겨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돈 찾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려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빼갔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고로 이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게 하면 이거 제도는 문제 있지. 여기는 더 안 하려고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만드냐면 미리 빼가놓고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찾으러 왔을 때 대신 물어줄 사람을 정해놓고 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물어줄 사람, 보증인. 그러니까 매도인, 갑은 보증인을 세워놔야 돼. 대신 물어줄 사람. 그래서 그래놓고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보증인 세웠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보증인한테 야 혹시 내가 이행 안 하면 너가 물어줄 그래야 된다.
내가 대신 내가 보험료 좀 줄게. 여기는 뭐예요? 보험료를 받아먹고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역할이야. 그랬다가 보험료를 받아먹었는데 재수없게 여기가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람 돈 가져가는데 물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주기란 여기서 물어줬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험 상품이 개발되려면 딱딱 이렇게 해봤더니 사고가 얼마 안 나고 그래서 보험료 받은 게 훨씬 이득이고 그러면 이 보험 상품이 만들어질 거라.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상품이 안 만들어져. 이 상품이 없으니까 미리 돈을 못 빼가. 미리 돈을 못 빼가니까 묻어놓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현실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제도는 어떻게 해요? 미리 가져갈 수가 있어. 대신 그때는 보증인을 세워놔야 돼. 보증인은 요 금융기관이나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보험료를 타먹어야지. 보험료를 내.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서 그때 물어주겠다고 보증서를 끊어주면 발급받은 보증서 갖고 가서 돈 가져올 때 보증서를 대신 맡겨놔. 그러면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예치명의자가 돈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아까 주로 대표적인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뭐만 갖고 있어. 돈은 없는데 보증서를 딱 갖고 있는 거지. 그랬다가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돈 찾으러 오면 대신 뭘 내줘? 보증서죠. 그러면 보증서 들고서 물어주겠다는 사람한테 돈 받으면 결국 여기는 사고 당하지 않게 되죠. 이게 사람이 머리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저 위에? 미리 돈을 빼가는 제도, 사전수령제도. 자, 밑줄 그어봐요. 168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요. 그거 4줄 밑줄 그으시면 끝이에요. 자, 계약금 등을 갖다 예치하는 경우에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권리가 있는 자는 이렇게.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매도인은, 임대인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여기서요 보증서, 셋째 줄에 나온 보증서를 동그라미 치시고 형광펜 칠하셔야 돼. 보증서가 필요해요. 보증서. 근데 보증서 앞쪽을 보시면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인가요? 두 군데인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거기를 다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네모 쳐두시고. 보증서는 누가 끊어주죠? 금융기관. 또 누가요?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가 끊어준다.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나요? 그 뒤에 보면 보증서를 계약금 등에 누구에게 갖다 주고?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의 형광펜. 그러니까 보증서를 여기 봐요. 침판. 누구한테 갖다 줘요? 예치명의자. 그리고 돈을 미리 빼가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에서 많이 안 나온 부분입니다. 가로 1번이 큰 별표 치시고. 네모 6번에 가로 1번. 이거 대신에 예치명의자를 그렇게 자주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중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크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 미리 돈을 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보증서. 보증서는 누가 끊어준다?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이때 그 보증서는 누구한테 갖다 맡기고?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죠?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갖다 맡기고? 예치명의자. 예. 그러면 이 제도가 이제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품이 없다. 보험회사가 돈이 안 된다고 본다. 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한다, 막 이 말이지. 제도가 없어.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문제 좀 풀어보고 수업 마칩니다. 1번.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대상으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보망은 누구랑 누가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이 아니고, 의뢰인 간에 이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뭐예요? 상호 간에 이렇게. 자, 2번. 거래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되게 어렵네.
OX. 왜요? 지정받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 확보한다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한 명 이상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명 이상이나 돼야 돼. 회원. 틀렸죠? 그래서? 야비하죠? 우리 중개사법은 이런 과목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질 때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된 거예요. 자, 3번.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갖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반드시. 맞습니까?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맞죠? 확인설명서 준 날짜에 계약 날짜하고 같은 날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필수 기사항 들어간 거 맞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죠? 거짓 기재가 이중 계약서 뭐 이처럼 다운 계약서 쓰는 거 얘기합니다.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 처벌, 형사처벌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징역 벌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2개 해봅니다. 7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되겠다.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예치하자고 권고해야 되겠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완료. 그 다음에 8번. 공제사업을 하는 중개사협회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어때요? 협회가 예치명의자 될 수 있나요? 아까 예치명의자 중에 제일 끝에가 누구였어요? 협회였죠? 협회를 갖다 뭐라고 썼던가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썼었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 맞는 얘기죠. 네. 금쟁이도 아직 진도를 못 나갔죠. 다음 주에 이제 저기 아까 금쟁이랑 그 다음에 저 위에 아까 손해배상 책임 요거 2개 다음 주에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개 보수하고 이번에 이제 저 12월 달에 협회 많이 나가면 협회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진도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저기 좀 1월 달부터 이제 새 진도 나가는데 일장 있죠, 일장. 거기서부터 첫 진도 나가는 건 나가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한 대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첫 진도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네.